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우키알입니다. 세계 역사를 되짚어 보면 서구의 나라들이 대항해 시대에 2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전 세계 주도권을 잡고 소위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문화 수준이나 인구 등의 모든 것을 비교해 봐도 서구와 아시아의 수준은 그닥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리어 동아시아의 과학 수준이나 민도가 훨씬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면 그 짧은 200년 동안에 정해진 수준이 지금까지도 나라들의 삶과 경제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도 유럽 쪽 사람들을 서구 선진국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통해 잘 나갔던 나라들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대항해 시절에 그 간접적 피해 국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들고 왔던 주 무기 있죠, 조총. 그것도 알고 보면 포르투갈 애들이 팔아먹은 거거든요. 대항해 시대 뒤차 탔던 프랑스에게 라오스가 먹힌 것도 그렇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해서 식민지를 극복하고 식민지를 만들러 다녔던 나라고, 미국 때문에 개항을 했던 일본 놈들 때문에 우리가 또 일본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튼 눈을 나라 밖으로 돌려 우리보다 먼저 배 타고 돌아다닌 결과로 지금까지도 별 잘난 것도 없는 놈들이 아시아 사람들 무시하고 알러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차이는 한 끗밖에 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해 시절 이후로 정해진 헤게모니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어려운 걸 해낸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은 딱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사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똑똑하고 섬세하고 저력이 있는 우수한 민족이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가능하게 했던 많은 기초적인 과학 기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지도 혹은 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지도는 지금으로 치면 첨단 과학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는 단순히 지역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본다면 기후, 문화, 문명, 환경, 인종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이 지도를 들고, 나침판 들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남아메리카 이런 또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식민지화 시켰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럽 애들은 우리보다 잘난 것 딱 하나, 지도의 중요성을 빨리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책이나 그림에 이렇게 기념사진, 기념그림 이런 거 보면요, 항상 한 곁에는 지도가 있든지 지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역시 사진에 지구본 혹은 지도를 많이 넣고 찍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구가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하면서 수정해 나간 것이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부분이겠지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중에 방에 지구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지구본은 아니더라도 세계 지도를 붙여놓은 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젊은 시절에 전쟁하러 가시고 일하러 가시고 그리고 외국에 가셨지만 직접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행을 다닌 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계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세계 지도를 사주셨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들도 신학기에 받은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사랑했던 책이 바로 사회과 부도였습니다. 그 책은 틈만 나면 뒤적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단 지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던 지리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나라들 위치와 이름은 잘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나라 지리도 잘 모릅니다. 나라 이름은 알아도 어느 대륙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손에 꼽힐 만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도를 잘 못 봅니다. 어디에서 그걸 느꼈냐면 빈티한 택시 기사들이 구글 맵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정말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콜을 부르는 곳의 위치를 정말 못 찾아옵니다. 택시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 택시를 타실 계획이면 가능한 큰 길로 가시고, 택시가 운행 중일 때는 스스로도 구글맵 켜고 내비 따라 기사가 제대로 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엉뚱한 데로 가면 정확하게 가도록 말을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 같이 방향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방향 관련 라오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봐도 헤매고 못 찾아서 전화 오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사실은 아니나 어릴 때부터 지도에 관해 친숙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도를 잘 못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도 지리에 관한 무관심 혹은 무지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여행을 가나 일단 그 나라 땅에 가면 그 나라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비교적 비싸고 좁은 나라에 살다 보니 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구수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살다 보니 역시 인구가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라오스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라오스의 지리와 특별한 도시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넓이가 23만 7천 제곱킬로미터 조금 안 됩니다. 감이 안 오시죠? 현재 대한민국 땅이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면적의 2.3배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을 합치면 22만 3천이니까 한반도와 사이즈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큽니다. 라오스 국토의 70%가 산악지방입니다. 경작지는 전체 국토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지 비율은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도시 면적은 전체 국토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국토 대비 도시 면적이 4.3%니까 20배나 작다는 말이 되겠죠. 인구수가 적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지가 상대적으로 적긴 한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산은 지앵쿠앙 주에 있는 비아산입니다. 높이가 2819m이니까 2744m인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라오스에 있습니다. 라오스 평균 산의 높이가 1000m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평균 산의 높이는 600m입니다. 산지가 많고 또 고산지대가 많다는 말이 되겠죠. 라오스의 대부분이 소위 고산지대와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메콩강은 라오스를 가로지르는 주요 강으로 라오스에서는 길이는 약 1800km입니다. 메콩강은 전체 길이가 4350km입니다. 라오스는 이 강의 주요 흐름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산이 깊으니 당연히 메콩강을 제외하고도 긴 강들이 있습니다. 이 강을 통해서 50군데 가량의 수력발전소가 있고 이 수력발전소를 통해서 생산된 전기는 라오스의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메콩강을 제외한 주요 강은 남탄 450km, 남우아오 154km, 남껏 450km, 남빈 270km 정도 됩니다. 한강과 낙동강이 500km 초반인데 이에 비해 메콩강을 제외하면 길이가 짧고 방향은 대부분 메콩강 쪽으로 흘러가서 메콩강과 합류를 합니다. 역시 메콩강은 이름 그대로 어머니의 강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5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2130km 가장 길고 다음이 태국이 1845km, 캄보디아와 중국이 541km, 505km입니다. 미얀마도 235km 정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라는 말입니다. 라오스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데 길이가 1650km입니다. 한반도가 1000km 정도 되니까 한 배 반이 넘네요. 폭은 가장 넓은 곳은 483km이고 가장 좁은 곳은 140k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가장 넓은 곳인 300km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좁은 폭은 130km이니까 어떤 것 좀 좁은 곳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오스는 한 개의 특별시인 비엔티안 캐피탈, 비엔티안시와 17개의 주와 한 개의 특별자치구가 있습니다. 주가 우리나라로 치면 도 정도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비엔티안주는 퀭위엔짠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나큰로왕이라고 불리는 비엔티안 특별시는 2024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00만 명입니다. 비엔티안시는 라오스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도시는 라오스의 주요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주를 다 소개시켜 드릴 수가 없으니 대표적인 주 몇 곳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의 경기도 같이 수도 근처에 있는 주가 퀭위엔짠입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가 라오스 최대 액티비티를 즐기는 광비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엔티안 캐피탈과는 이름이 같지만 비엔티안 시가 여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횡 루앙프라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루앙프라방 시가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사원과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횡 참파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고대 크메르 제국이었기 때문에 메콩강을 따라 펼쳐진 풍경과 힌두교 사원이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팍세는 메콩강에 4,000여 개의 섬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횡 루앙 남타는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스 북부 산악지병입니다. 특히 여기는 나무와 보호구역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트레킹, 자연 탐험, 소수민족 마을 방문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도는 주 이름과 같은 루앙 남타시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드린다면 횡 시엔코항입니다. 주도가 원래는 무앙푼이었는데 미군의 폭격으로 지금은 폰사바니 주도입니다. 시엔코항 주에서 유명한 곳은 항아리 병원입니다. 항아리 병원에는 다양한 크기의 돌 항아리들이 흩어져 있으며 항아리의 크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항아리는 높이 4m, 무게가 6톤에 달합니다. 항아리들은 주로 3개의 주요 지역, 즉 병원 1, 2, 3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역에서 수십 개의 항아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돌 항아리의 정확한 기원과 용도는 아직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항아리들이 고대의 제사나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항아리 병원은 라오스 내전 동안 폭격을 많이 받았던 지역으로 현재도 이 지역에서 미폭탄과 지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항아리 병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폭발물과 지뢰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항아리들 중에 하나는 저기 비엔티안에 있는 호파키오 사원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땅과 산과 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흘러넘칠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라오스를 은둔의 나라라고 했을 만큼 라오스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라오스에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비엔티안 방비행 루앙프라방을 대부분 여행하십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라오스의 명소가 개발되면 또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가 점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